줄리 키브이 씨는 재능이 많고 활기 넘치는 23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댄서이자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그녀는 친절함과 밝은 에너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2010년 5월 21일 남부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줄리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어머니는 밤새 줄리에게 쉼없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줄리의 어머니는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가족 역시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아들 샘 헤어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샘의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아파트로 직접 향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섰고 침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곳에 쓰러져 있는 항구의 시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omething. Absolutely. You're arrested for murder, okay? Accessory to murder. That's what you... I will talk to you about anything if it gets me to my wedding on Friday. Yeah, you got the answers. You can help us. I don't know what else you want me to say. I don't know. Tell us. I don't know. Tell us the truth. (2010년 5월 23일) 일요일 코스타 메사 경찰서 911 신고센터에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Okay, what's going on, sir? There's a body in my son's apartment. There's a what? A dead body. A dead body? Are you sure, sir? I can stick this girl, man, on the floor. Okay. She's cold. Okay, hold on just a minute. Is it someone that you know, sir? Yes, my son, I don't know what's going on. Does your son know who it is? He's not here. Jesus, honey. Okay. Where in the apartment is she? In the bedroom. She said there's just some sexual activity. She's dead. There's blood from her head. I thought she was just as if she was cold. There was blood from her head? Yeah, honey, I don't know what to say. Okay.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한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동양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반쯤 걸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다리는 바닥에 닿아 있었으며 셔츠 뒤에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 놓인 지갑과 가방을 통해 피해자가 23세의 대학생이자 무용수인 줄리 키브이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남가주에서 태어난 줄리는 이민자 부모 밑에서 성장했으며 일본인으로서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미국의 20대로 살아가는 밝고 자유로운 성격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줄리의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세입자인 26세 샘 헤어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샘 헤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전투 베테랑으로 준수한 외모와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인기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악몽과 플래시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같은 수업을 듣던 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줄리가 샘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사이는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오빠와 여동생 같은 편안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줄리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샘의 아버지 스티브 헤어였습니다. 주말에 오겠다고 했던 샘이 오지 않고 갑자기 연락까지 끊기자 걱정이 된 아버지는 직접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침실에 여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스티브는 처음 경찰에게 우리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샘을 유력한 용의자라고 믿고 있었던 수사팀은 황당한 말이라고 여겼지만 스티브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머리 정중앙에 한 발의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고 옷도 일부 찢겨 있어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샘의 자전거는 여전히 아파트 밖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차만 사라진 상태였고 여권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샘이 의심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줄리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일 그녀와 샘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샘은 조금 있다가 아래층에 사는 결혼을 앞둔 친구를 도와주러 어디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부모님 댁에 주말 동안 다녀올 예정이라는 등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줄리와 나눴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자정이 가까워지자 메시지의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샘은 갑자기 줄리에게 힘들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며 다급한 문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집에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줄리는 너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고 도와주고 싶다고 답한 후 즉시 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샘이 줄리를 집으로 불러들여 몹쓸 짓을 시도했고 줄리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샘은 체격이 좋았고 군 복무 경험으로 총기 사용에도 익숙했으며 PTSD를 겪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추정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샘을 단숨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었고 경찰은 즉시 전국 수배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줄리의 셔츠에 적힌 문구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사랑과 질투가 얽힌 삼각관계 가능성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던 아버지 스티브는 아들을 찾기 위해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샘과 공동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샘은 군복무 시절 모아둔 62,000달러의 저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컴퓨터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샘의 카드가 롱비치 지역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브는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고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지역 ATM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샘이 찍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화면 속 인물은 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샘의 카드가 이번에는 한 피자 가게에서 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해당 주문이 배달 주소로 출동했습니다. 고지어 경찰 헬기가 상공을 선회했고 잠복조가 주변을 에워싸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른 경찰 앞에 나타난 사람은 16세 소년 웨슬리 프레이릭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웨슬리는 어머니와 같은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다니엘이라는 30대 남성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 위즈니악은 샘의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자 그의 오랜 친구로 밝혀집니다. 웨슬리의 말에 따르면 다니엘은 자신에게 간단한 부탁을 들어주면 피자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자들의 빚을 회수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샘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의 카드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나중에 법적 문제는 절대 생기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16세 소년에게는 너무 그럴듯하면서도 피자까지 얻어먹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니엘이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ATM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다니엘 워즈니악은 지역 커뮤니티 극단에서 활동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공연에 참여했으며 지역 극단에서는 주연을 맡아줄 남자 배우가 귀했기 때문에 종종 주연을 맡았습니다. 다니엘은 연극을 사랑했지만 일하는 것은 싫어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지 못했고 자주 직장을 옮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단에서 만난 여배우 레이첼 버핏과 약혼한 상태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0년 5월 26일 다니엘은 헌팅턴 비치의 어느 술집에서 친구들과 총각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들이 총각 파티를 급습해 체포영장을 들이밀었고 다니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샘을 감싸줄 수 없다며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은 그가 샘을 숨겨주고 있거나 혹은 사건에 훨씬 더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연행해 코스타 메사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했습니다. 다니엘은 줄리의 죽음에 자신이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인정한 범죄는 단 하나, 샘과 함께 꾸민 신용카드 사기 계획뿐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샘의 카드로 웨슬리가 돈을 인출한 후 샘이 은행에 도난 신고를 해서 인출된 금액을 다시 보상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 토요일 새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샘이 다니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I said, what did you do? He's like, I got a gun. He asked for sex. He was pretty up. He said no, and then he just shot her twice in the head. 다니엘은 샘의 부탁으로 그를 쇼핑센터에 데려다준 뒤로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What we're going to do is, this is a swab. They get swab for to eliminate you.
Should we take a second here? Eliminate me? Yeah, eliminate you from any issues. 그러나 형사가 다니엘의 DNA를 채취하자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기억이 선명해졌다며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요일에는 샘의 집에 가지 않았다던 기존 진술을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I was in Sam's apartment Friday afternoon, Okay. and I know I did use the bathroom. You did use the bathroom? I used the bathroom, and I went. I'm not sure if I went out on the patio or not. Most of the time I do, but that day I don't know if I did or not. Okay. 형사는 그가 자신의 DNA가 아파트에서 검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직감했고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a little more about this thing than you're divulging to us. No, I don't. We got your DNA, Yes. okay? Where's that DNA going to show up? In Sam's car. What about on Julie? No, it wouldn't be on Julie. You sure about that? Yes, I'm positive about that. Did you see Julie dead in the apartment? No, I did not. No, I did not. 다니엘이 샘의 집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형사들은 그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더욱 강하게 추궁하고 압박했습니다. So I'm saying. Absolutely. You're arrested for murder, okay? Accessory to murder. That's what I will talk to you about anything if it gets me to my wedding on Friday. That's what I will promise. Dan, you got the answers. You can help us. I don't know what else you want me to say. I don't know. Tell us. I don't know. Tell us the truth. 다음 날 실제로는 DNA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릴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이미 분석이 끝났다는 듯 다니엘에게 줄리의 몸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How'd your DNA get on her? Because I was right over the body. What's that? Because I was right over the body. Okay. So how'd your DNA get on her? That I don't know. DNA doesn't just fall off. I don't know. I didn't touch her. I didn't do anything. 다니엘은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한 후 유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혼녀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What did you do? I helped Sam cover some stuff up, and that's it. I didn't murder anybody. Did you help him actually cover the body up? Yes, I helped him cover up the body, and my payment was supposed to be everything in his account. Babe, why on earth would you try and cover for him? Because we needed the money. No, we never need money. We need to be good people and just have each other. I just talked to Tim, and I need to make a phone call to the detective now. Why? Because Tim's involved. Because I need to call the detective first before they catch me on this recording device because it looks like I'm not trying to tell him right away. Tim says he has evidence with him. then I'm doomed. Do you know that Tim had some evidence? Yeah. Oh God. Baby, Tim did speak up. Only to me so far. And it was in passing. I said, I'm going to the police station right now. Danny's been arrested. He starts freaking out. And he was really frantic and something slipped that he had evidence. No, don't. That can't be found. No, babe, I'm going to do it. Trust me, please. You realize they're recording this phone conversation anyways. You're being an absolute ass to try and lie again. Tim said he had a murder weapon. Yeah, he does. Babe, what do you want me to do? I don't want you to tell the detective anything. Now I'm dead. Now I'm really dead. Baby, you're already dead. I was trying to cover it up, and now I'm going away for life. Were you the one that killed them? 다니엘은 범행 후 증거가 담긴 가방을 남동생 팀에게 맡겼고 다니엘이 체포되자 불안해진 팀은 결국 그 사실을 레이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던 레이첼은 의심을 벗기 위해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행동했고 통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결국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You said you wanted to talk to me. What's going on? I'm crazy and I did it. You did what? I killed Julie and I killed Sam. Okay. Came first. It was all just about the money. That was 그는 마침내 베테랑 형사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샘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통장에 62,000달러가 저축돼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업도 수입도 없이 집세까지 밀린 데다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다니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샘만 사라지면 그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혔고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훗날 형사에게 그 돈으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멋진 신혼여행을 하고 싶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샘에게 극장에 옮길 물건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속여 리버티 극장으로 유인했습니다. 샘이 고개를 숙여 상자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다니엘은 그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샘은 즉사하지 않았고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다시 총을 장전해 샘의 뒤통수에 한 발을 더 쐈습니다. 샘을 살해한 직후에도 다니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플러턴으로 이동해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대사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 후 늦은 밤 그는 샘의 집으로 가서 샘의 휴대전화로 줄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오도록 유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줄리에게 샘이 침실에 있다고 말한 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샘이 줄리에게 몹쓸 짓을 한 뒤 살해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다시 리버티 극장으로 돌아가 샘의 시신을 훼손해 근처 공원에 유기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연극 무대에 올랐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술자리까지 참석하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2010년 5월 28일 금요일 경찰은 샘의 신체 대부분을 수습했지만 손과 머리만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샘의 27번째 생일이던 토요일 공원의 낙엽 사이에서 그의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마지막까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샘 헤어의 장례식은 전투 영웅으로서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완전한 군사 예우 속에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경찰은 단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끔찍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와 다니엘의 전면 자백, 그 모든 것은 동생 팀 덕분이었습니다. 팀 워즈니악은 솔직하고 단순한 성격이었고 형에게서 증거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그가 한 일은 고작 부모님 집 담장 너머로 다니엘에게 받은 가방을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 가방을 열어보자 그 안에서는 사용된 탄피, 피해자 은행 정보,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권총까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살인 무기, DNA, 혈흔, 그리고 신분증은 검찰 입장에서 더 바랄 게 없는 완벽한 패키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자백했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그가 컴퓨터로 시신 숨기는 법, 쉽게 사람 죽이는 방법, 그리고 샌들스 크루즈 등을 검색한 기록을 제시하며 양심 없는 살인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단 4일 동안 23명의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2015년 12월 오렌지 카운티 역사상 가장 빠른 배심원 판결 중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1시간 만에 다니엘 워즈니악에게 이중살인 유죄를 선고했고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사형 선고로부터 2년 후인 2018년 이번에는 그의 약혼녀였던 레이첼 버펫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비록 레이첼은 마지막에 형사들에게 협조해서 다니엘이 자백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건 초기에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게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레이첼 역시 다니엘에게 조종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녀가 두 사람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것을 알고 동조했을 필요는 없으며 그저 그가 연루된 것을 알고도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레이첼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그녀는 징역 3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